네, 그래서 제 발표에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요. 제가 그러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 1시부터 시작해서 꽤 오랜 기간 지금 세미나를 다들 듣고 계시는데요. 이제 카메라가 없지만 다들 이제 책상 앞에 앉아 계셨을 것 같아서 오래 앉아 계셨기 때문에 목을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여러분들의 목 건강과 허리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들 목 스트레칭 하고 네, 리프레시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 원자력공학과의 이지민이라고 하고요. 현재 Radiation and Medical Intelligence Lab, 줄여서 라미랩 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사선 의학 분야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컨텐츠는 방사선 의학 분야에 대해서 앞서서 조승현 교수님께서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일부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방사선 의학 분야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분야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AI를 적용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서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만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사전 신청을 해주실 때 말씀을 이제 남겨주셨던 사전 질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협력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개별 주제를 이제 조금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거 메디컬 AI A to Z에서 실제로 이제 AI 플러스 X라고 하죠.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진행 과정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런 이제 AI 플러스 X 연구자가 되려면 어떠한 덕목이나 소양을 갖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그냥 제 의견을 좀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승준 교수님께서도 아까 원자력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앞에서 인트로에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원자력과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유니스 원자력공학과에서 의료 AI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의아하고 또 가끔 이제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도대체 원자력과 의료 인공지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원자력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훌륭한 연구 분야와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제 유니스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 이제 저희 리서치 에리아인데 리서치 에리아에 보면 레디에이션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이라는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이 레디에이션을 조금 우리 삶에 유용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을 의료 쪽에 활용을 하게 되는 아까 이제 조승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미징, 그래서 CT와 같은 이미징 모달리티들 그리고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AI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의료 인공지능이 원자력과는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니다. 제가 원자력공학과에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자력 유관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간단히 구두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의학이라고 하면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의료 영상입니다. 의료 영상은 조승현 교수님께서 워낙 CT의 이제 기본 원리도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사선량 평가, 측정 및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뒤에서 간단한 피겨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영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셨던
영상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은 생소하게 보이는 영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영상들 중에서 뭐 어떤 영상이 뭐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 그러니까 밑줄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무슨 모달리티인 것 같다라고 혹시 어,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은 어떤 종류의 모달리티일까요? 이거는 제가 주최자의 그 권한으로 혹시 답변을 원래 퀴즈 타임에만 드리긴 하는데 권한을 지금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프티콘을 하나 같이 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영상의 모달리티 이름은 뭘까요?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면 급히 이쪽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까 또 봤던 영상들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네, 재민님께서 이 가운데 영상 말씀하신 거죠? 시티인가요? 점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시티가 맞습니다. 네, 재미님께 제가 제 개인적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다 이게 카메라가 꺼져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수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잘 듣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재미님께는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춰주셔서 바로 정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이제 6가지 정도의 의료 영상들을 제가 한 페이지에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레디오그래피, 그래서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촬영한 영상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컴퓨티브 토모그래피, CT라고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이 MRI 영상, 밑에 스펙트, 펫, 그리고 패솔로지 이미지. 사실 이 이미지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료 영상, 뭐 예를 들어 초음파라든지 엔지오그래피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의료 영상들이 있지만 일단은 좀 대표적인 영상들을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을 좀 질환을 디텍션, 그러니까 진단하고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CT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방사선 치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도 CT가 활용이 되곤 합니다. 진단 및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료 영상들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4가지 영상, 이렇게 여기는 이 4가지 영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방사선을 활용해서 촬영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요. 이 패솔로지 이미지는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걸 통해서 암세포 조직을 떼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조직 검사 영상들에도 이제 그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영상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의료 영상에 다양한 이제 AI 연구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뒤에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선의학의 가장 큰 줄기 중 하나인 의료 영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제 방사선 치료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딱 한 가지 기법인 VMAT이라는 치료 기법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볼리메트릭 아크 테라피라는 용어를 줄여서 VMAT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이제 방사선을 우리 몸에 조사를 해서 암이 있는 부위를 타겟팅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제 방사선을 우리 몸에 맞았을 때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좋은 영향을 주냐면 방사선이 DNA를 파괴를 해서 그 세포를 죽게 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암세포에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방사선을 주게 되면 주변에 조금 방사선이 이제 미량으로 맞기는 하더라도 이 암세포가 방사선을 타겟해서 맞아서 암세포만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죽게 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에 다양한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IMRT 이제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기법이고 VMAT은 이제 360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모듈레이션을 줘서 조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뭐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의 상태라든지 암의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의료진 분들과 상의하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이제 방사선을 우리 몸에 조사해서 암을 죽게 하는, 그렇게 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AI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사선 치료에는 어떻게 AI가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요. 아직은 이제 좀 컨투어가 많이는 없지만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할 영역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영상에서 어느 영역까지를 우리가 방사선을 타겟해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이제 컨투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암을 우리가 치료하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투어를 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암 영역만 컨투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다른 암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이제 보호해야 할 정상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 조직에 대한 컨투어를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컨투어가 없어서 임의로 그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한 이제 슬라이스에 여러 가지 컨투어를 그리게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오토 세그멘테이션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 부위 영역들을 자동으로 이제 컨투어링 혹은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술들이 많이들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예시 하나이고요. 방사선 치료에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제가 같이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방사선량 측정 같은 경우는 방사선이 많은 분들께서 조금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냄새를 맡거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내가 방사선에 피폭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좀 약간 두려워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아예 측정을 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장비들을 통해서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아이오나이제이션 챔버, 신틸레이션 카운터 등등의 다양한 디텍터들을 통해서 방사선이 얼마나 지금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측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량 평가, 뭐 도시메트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선량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방사선 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어떠한 지오메트리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방사선량을 조사했을 때 얼마나 선량이 디퍼짓이 될 건지, 그 안에 이제 방사선이 얼마나 이제 감쇄가 돼서 에너지를 전달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한 도즈, 선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선량이 우리 몸에 전달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방사선이 이렇게 레이로 나오는 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볼 수 있고, 원하는 영역에 얼마만큼의 선량이 전달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용 툴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네, 그 선량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크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파트들이 이제 방사선 의학 분야를 크게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어떻게 AI가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라미랩에서 어떤 거를 진행을 하느냐를 이제 한 장으로 오버뷰를 해본다면, 이제 AI 플러스 X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AI 플러스 X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다양한 여러 이제 도메인 지식들과 이제 AI를 AI 안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EDA 같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만나서 다양한 융합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분야로 다양한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피직스 인폼드 AI를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메인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분야의 AI를 적용을 할 때 그 분야에 있는 도메인 knowledge, 그러니까 그 분야의 피직스들을 좀 이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철학 아래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도메인 지식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AI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 그러니까 영상 처리 기반의 혹은 이제 영상에 AI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분야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CNN 계열 혹은 겐이나 이런 모델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다양한 병원들 혹은 이제 협력 기관들과의 콜라보레이티브 리서치가 협력 연구, 그리고 다양한 유니스트 연구실과의 연구, 협력 연구들을 이제 다양하게 수행하려고 이제 몇 개는 이제 이미 진행 중인 연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진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 지금도 추가로 진행하는 연구도 있고, 아니면 새로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방사선 의학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서치 토픽을 한 장에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룹들과 협력 연구를 통해서 좀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AI 플러스 X의 약간 메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메디컬 AI A to Z에서 협력 연구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이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여러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다양한 태스크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잠시만요.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연구 분야들을 네, 잠시 뭔가 에러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 연구 분야들을 이렇게 태스크 와이즈로,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분야의 태스크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게 된다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함은 어떤 AI를 적용을 해서 특정한 이미지에서 이제 다른 우리가 이제 특정 목적을 이루는 형태의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연구를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이제 방사선 치료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 이제 영상 안에 우리가 분할하고 싶은 영역들을 이렇게 분할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영상이 있으면 이 영상의 클래스가 0인지 1인지 그러니까 혹은 개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해내는 문제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네, 그러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에서 이제 아까 조승현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던 그 메타 아티팩트 리덕션에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저도 AI를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메타 아티팩트라는 거는 이렇게 환자의 몸 안에 이제 메탈
삽입을 하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환자의 무릎을 찍은 영상이고요. 무릎에서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하신 분들의 무릎이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분들이 이제 진단 및 이제 치료 뭐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시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존에 이제 오마라고 하는 거는 상용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티팩트를 줄여주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 진행했던 연구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메탈의 쉐입이랑 뼈의 쉐입을 이렇게 잘 보존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티팩트들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런 영상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영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로 제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좀 다양한 이제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 영상으로부터 이렇게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연구는 조금 이제 스페시픽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런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뒤에서 여기 있는 두 연구는 이제 내용까지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상 안에서 특정 영역을 분할하는 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리서치 토픽에서 진행된 이제 연구의 좀 상세한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는 지금 설명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두 개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골반을 찍은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이게 이제 골다공증인지 골연화증 혹은 노멀 정상인지를 분류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엑스레이 영상만 가지고 골다공증을 판별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서 DXA라는 추가 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추가 검사 없이도 인공지능으로 좀 판별을 좀 미리 할 수 있으면 이런 비용과 시간을 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AI 모델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이 협력 연구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쿼런타인 아이템스라고 해서 우리 뭐 공항에 가면 검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국을 할 때나 귀국을 할 때 우리가 특히나 귀국을 할 때 외국에서 이제 수입 반입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역 물품들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지를 검사를 할 때 주로 어떤 걸 촬영을 하나요? 엑스레이로 이제 수화물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좀 컬러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흑백 이미지에 컬러를 입힌 영상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엑스레이 영상 안에 이렇게 살펴보고 이 안에 이제 검역 금지 품목,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때의 주제는 뭔가 뭐 바나나나 이거는 이제 동남아의 고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몰래 열심히 이제 포장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 영상에 서 어떤 검역 금지 품목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캐리어와 함께 개발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뒤에서 조금 더 연구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여기 있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두 개랑 최근에 좀 더 많이 진행하고 있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생성 모델을 통해서 브레인 영상을 생성하는 연구를 조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리서치 프로젝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연구랑 그리고 생성 연구, 브레인 MRI 생성 연구의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그 뒷파트인 메디컬 AI A to Z를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세미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뉴클리어스 세그멘테이션인데요. 뉴클리어스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이제 보셨던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앞장에서 그림이 빠졌는데, 이제 토모큐브라는 AI가 아니라 토모큐브라는 스타트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논문화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모큐브에서 개발한 이제 ODT, Optical Diffraction Tomography 장비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세포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포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핵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요 세포 영상을 촬영하는 원리는 CT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컴퓨티브 토모그래피 CT를 이제 레디에이션을 360도 조사해서 얻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방사선을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 세포는 거의 바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포한테는 레디에이션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이제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이렇게 통과를 할 때 여기 통과하는 지점에 있는 물체로 인해서 엑스레이가 얼마나 감쇄되었는지를 가지고 영상화에 활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ODT 영상에서는 레이저가 세포를 통과했을 때 여기서부터 얼마나 회절되었는지, 레이저가 얼마나 회절되었는지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영상화하는 것을 이제 ODT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요 세포 영상에서 이제 저기 잠시만요. 네, 그 핵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었고요. 요때에는 이제 유넷 기반의 CNN 모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더 성능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GCN이라는 구조도 추가를 해서 CNN 구조를 유넷 기반의 구조를 구성을 했었었고요. GCN이라는 구조는 여기에 이제 CNN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CNN에서 보통 3x3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합니다. 컨볼루션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X 플레인, 그리고 Y 플레인에 대한 피처들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냥 1x7의 이제 필터를 한번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7x1의 필터를 한번 활용하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활용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피처맵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을 그냥 GCN이라는 과정 혹은 이제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GCN 레이어를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컨볼루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세그멘테이션 성능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논문에 이제 레포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있는 이제 세포 영상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가 아래와 같고, 빨간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제 세포 핵을 염색해서 플로레센스 영상을 얻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활용을 하였고, 이게 노란색이 저희 모델,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기존의 세포 영상에서 뉴클리어 세그멘테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던 룰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포 영상을 이제 세포 핵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3D 쉐입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 RI 영상이 찍을 수 있는 Z 레졸루션이 보이는 데까지만 세포의 핵을 세그멘테이션 하다 보니까 약간 원통형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기는 합니다. 세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모달리티 같은 경우는 세포를 이제 라이브 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징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세포핵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이오메디컬 이미징에 AI를 적용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사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전립선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계획을 이렇게 이제 선량이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컨투어링 혹은 세그멘테이션에 필요한 영상 모달리티는 이제 CT이고요. CT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방사선을 집중해서 줘야 할 영역과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호해야 할 주변 장기들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적용한 연구를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리고 네이버 인텐시브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리포트가 되게 된 이유는 우리가 CT 영상이 단층 영상으로서 우리 몸의 일정 영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굉장히 많은 이제 슬라이스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Z축으로 이제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을 때는 뭐 거의 100장에서 200장 정도까지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50장에서 100장, 어느 영역을 찍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장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전립선을 컨투어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장에 전립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제 커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 부분을 다 손으로 컨투어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네이버 인텐시브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피겨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evaluation, controlling, planning 그리고 treatment 스텝까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컨투어링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아직 좀 이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인트라 옵저버 베리어빌리티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영상에 똑같은 영역을 그린다 하더라도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그린 그 컨투어 영역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장기를 찍은 거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정상 조직과 우리가 컨투어해야 할 조직의 경계가 어떤 뭔가 물건처럼 명확하게 직각으로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약간은 이제 스무딩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투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컨투어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옵저버 베리어빌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베리어빌리티가 있다. 인터 옵저버 베리어빌리티고요. 인트라 옵저버 베리어빌리티는 당연하게도 사람과 사람 간의 컨투어하는 결과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원마다 컨트롤링 스트래티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한 부분들을 조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렵고 제가 아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게 이게 어떤 것이 완전히 골든 스탠다드다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해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디에 맞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하고 타임 컨슈밍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기반의 오토 컨트롤링 모델이 있으면 이 임상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 연구는 이제 삼성병원 방사선종양학과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간단한 전체 프레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총 400명의 환자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유방암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방암 치료를 받은 환자 400명에 대해서 320명을 이제 트레이닝 스테이지,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그리고 80명의 환자를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테스트 셋 잘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 인공지능 연구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요거 스플릿 하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 본인만의 원칙을 갖고 잘 진행을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제가 피규어를 보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네,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잠시만. 네. 좀 앞으로. 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CT 영상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세그멘테이션하는 세그멘테이션 맵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맵은 기존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다 이런 세그멘테이션 맵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골든 스탠다드로 해서 네, 모델을 이제 타겟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사용한 모델은 이제 오토ML을 통해서 제한된 그 SC 나스넷이라는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ML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태스크를 위한 AI 모델을 만들 때 사실 그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 개 쌓을지 이거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유명하게 잘 알려진 구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부터도 이제 그 의사결정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ML이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구조 자체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3D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인데 그 3D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제안이 된 구조를 저희 태스크에 맞게 좀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델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선은 지금 여기에는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만 가져오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성능이 이제 다이스 기준으로 뭐 한 0.9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올감들 같은 경우 0.8 정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아웃풋,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언서틴티 맵인데요. 그래서 언서틴티라는 거는 우리 모델이 내놓은 아웃풋을 얼마나 이제 높은 확신을 가지고 혹은 이제 얼마나 불확도를 가지고 이 아웃풋을 내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에 여기 타겟이랑 아웃풋의 차이가 조금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보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모델의 아웃풋의 언서튼티도 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빠진 걸 보면은 사실은 여기도 빠져서 아마 컨투어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심장이 먼저 그려졌습니다. 여기 있는 심장이. 근데 이게 요 타겟에서는 요 바로 다음 슬라이스에서 심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델은 좀 심장을 한 슬라이스 정도 먼저 그려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서튼티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서튼티 모델의 언서튼티를 구하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이랑 딥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 언서튼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가게 되어서 제가 마지막 주제는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메디컬 AI A to Z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지금 연구실에서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희귀 뇌질환 영상 합성 데이터 생성 기술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의 이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나윤호 김규리 학생 그리고 저희 연구실 노정현 그리고
저희 박원기 학생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저희 이 연구의 연구 개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제 희귀뇌 질환 같은 경우는 영상 합성 데이터가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까 이제 이승진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해주실 때에도 데이터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큰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싶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을 합성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귀뇌 질환이다 보니까 애초에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영상 합성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적대적 합성 신경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이용해서 희귀 난치성 뇌종양 데이터를 좀 합성을 해내고,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이제 진단을 위한 모델 학습에 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랑 아산병원 영상의학과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1차 년도라서 기반 기술을 이제 닦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병원 데이터셋은 지금 저희가 이제 모으는 중이어서 브레츠 오픈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브레인 MRI 오픈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합성 기반 기술을 지금 이제 연구를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이제 서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으로, 여기 adversarial이라는 적대적이라는 의미라서 이제 적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서로 더 잘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진짜와 같은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가진 겐 모델을 가지고 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할 때 저희가 지금은 이제 2D 기반으로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해야 될 브레인 MRI 이 영상은 Z 슬라이스로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Z 슬라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상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클래스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거는 이제 그 Z 슬라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작은 영상들이 쭉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런 영상의 그 구성을 가지고 좀 하나의 환자의 브레인 MRI 영상을 이렇게 잘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모델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김규리 학생이 또 진행해서 얻어진 연구인데, 왼쪽이 리얼 브레인 MRI 케이스이고 오른쪽이 이제 생성된 페이크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이제 조금 부정확하게 생성된 부분이 일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실제와 같이 브레인 MRI 영상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의료진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다양한 데이터들 생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 과제의 목표는 생성된 페이크 영상들을 오픈 데이터셋으로 공개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종양이 있는, 그러니까 뇌종양이 있는 브레인 MRI 영상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 이제 마스크를 주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종양 영역을 좀 잘 채워 넣는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서머리를 하자면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방사의학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연구들은 이렇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컨투어링하는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제너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등 다양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네, 다들 살짝 졸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진로 멘토링
일환으로 좀 제가 협력 연구를 했던 경험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이라 조금은 마음 편하게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AI A to Z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채팅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네. 네. 질문 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길이가 있어서 제가 요거 메디컬 AI A to Z 말씀드리고 나중에 Q&A 시간에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민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아와 보자면요. 우선은 이제 메디컬 AI A to Z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그 메디컬 AI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연구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조금 빼기는 했는데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그러니까 AI가 요술망치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태스크에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타입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정의되었다면 그거에 맞게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또 학습 환경도 구성을 한 다음에 딥러닝 모델 구현하고 학습, 그리고 학습된 모델의 평가, 그리고 최종 모델 결정. 최종 모델 결정은 왜 있냐면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스킴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 태스크를 진행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페이퍼워크 혹은 디플로이먼트,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디플로이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메디컬 AI A to Z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학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공학자 분들께서 AI를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 방사의학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적용을 하고 싶으실 때 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관심 분야의 논문들을 이제 열심히 읽어보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혹은 논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의료 분야 특히 이쪽 분야에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분야가 엄청 흥미로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깨달음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협력 연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의료 데이터는 환자의 개인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연구 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만 이제 의료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과 무조건 협력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력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자면 이제 AI 플러스 X 연구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와 같은 공과대학 혹은 뭐 PhD 분들 그래서 박사님들 혹은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분들이 되시겠죠. AI 플러스 연구자이고 오른쪽에는 영상의학과 교수님이라고 제가 해두었지만 사실은 AI를 어플리케이션할 모든 분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방사조약과 교수님 혹은 협력 기업에 계시는 연구자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AI 플러스 X 연구자가 이제 흥미로웠던 주제를 병원 쪽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제가 제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 제안을 제가 먼저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는 교수님들께서도 먼저 이렇게 제안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이쪽에 넣기는 했지만 중간에 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흥미로웠던 주제, 함께 해볼 만한 주제를 제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의학과 교수님께서 해당 주제에 임상적 의미를 검토를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저희 공학자들이 정의한 문제가 아니라 영상의학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제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연구인지 아닌지를 왜냐면 공학자들이 정의한 그 연구 주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임상 환경을
100%는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검토를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임상적 의미가 충분하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수집에 들어갑니다. 의료 데이터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 데이터는 이제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의 협력 아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IRB라고 되어 있는데 이 IRB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게 임상윤리심사위원회였나?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연구를 이제 각 병원 혹은 각 기관의 임상 윤리위원회에다가 다 계획을 제출을 하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데이터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전달을 주시거나 보통은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서버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데이터가 밖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서버에 데이터가 다 모아지게 되면 전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처리 지나고 나면 이제 AI 모델 구현, 학습 평가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임상 분석을 수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과 고참이 피드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한 번에 모델이 좋은 결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넥스트를 위한 작업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은 추가 데이터 수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야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데이터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모델의 성능이 매우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선하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런 성능을 얻었다라고 하면 학회 발표 혹은 논문 작성 혹은 특허를 출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협력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탁구 같기도 합니다. 이게 핑퐁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협력 연구를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은 성공적인 협력 연구, 그러니까 AI 플러스 X 연구는 협력 연구 아닐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른 분야도 꾸준히 공부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의학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가 의료 쪽에 AI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쪽 분야의 지식들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의료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발전 방향을 상의를 해야만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약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연구실 이제 어나운스먼트에 제가 여기 그냥 다른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학원생이나 인턴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메인 지식이나 AI에 대한 이해가 높으실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 제가 이제 Great Communication Skills라는 부분을 적어 두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그 스타트업들에서도 이런 부분을 퀄리피케이션으로 넣는 데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넣는 이유가 그만큼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더라라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의료 영상 혹은 이제 원자력 핵융합 분야, 그러니까 원자력 유관 분야에 AI 적용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좋은 학생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컨택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세미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동윤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 답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저한테 추가로 질문 주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희 채팅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윤님 질문 주신 부분이 관심 영역을 컨트롤링하는 것이 네이버 인텐시브 해서 알고리즘 개발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고
해주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특정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정확도를 명확하게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관심 타겟이 아닌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영역을 잡히는 경우가 꽤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타겟 영역이 아닌데 이제 모델이 세그멘테이션을 한 경우가 꽤 많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슬라이스 바이 슬라이스로 리뷰잉 했는데 이 또한 상당히 인텐시브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이제 어떤 영상에서 특정한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아닌 영역을 이렇게 추가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슬라이스 바이 슬라이스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다이스라든지 이런 지표들 같은 이런 이제 매트릭트를 계산을 하면 이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9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많이 겹쳤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false positive를 조금 확실히 좀 줄인 그러니까 false positive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매트릭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활용을 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uncertainty 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어떠한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을 줬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아웃풋을 얼마나 많은 uncertainty를 가지고 혹은 얼마나 확신도가 높은 상태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uncertainty 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uncertainty 한때 퀴즈를 제가 오픈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하거나 언서튼티 맵 등을 활용을 하면 좀 이런 false positive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동안 추가 질문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퀴즈 1을 오픈한 상황이라 바로 이제 퀴즈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퀴즈 1은 이제 네, 절지선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던 토픽입니다. 인체 엑스레이를 360도로 조사해서 단층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모달리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어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도 아까 그래서 일부러 한번 드려봤는데 네, 영어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그 퀴즈를 객관식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네. 한주님 컴퓨터 토모그래피 네, 조영진 교수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한주님께서 살짝 빠르셨습니다. 네, 이번 퀴즈는 네, 한주님께 기프티콘 하나 더. 한주님께서 기프티콘 이번에 엄청 많이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재훈님도 컴퓨터 토모그래피 잘 적어주셨는데 네, 한주님께서 빠르셨습니다. 한주님께 기프티콘 한 장 더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정답은 컴퓨티드 토모그래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360도에서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단층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그런 모달리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두 번째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절지선 올려주시고 제가 바로 퀴즈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대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와 같은 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되는 모델 구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연구 주제, 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정답입니다, 충성님. 엄청 빠르게 답변을 주셔서
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우리가 흔히 GAN이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브레인 MRI 영상 제너레이션 하는데 GAN 기반의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삼님 빠르게 또 답변을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퀴즈 정답 맞추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 그 준비된 세미나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 세미나 끝나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질문 혹시 마지막으로 오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좀 앞으로 저희가 더 추가로 진행할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인공지능 융합 심포지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한 것도 융합 심포지엄 대학편이었는데요. 저희 세 번째 심포지엄은 병원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메디컬 AI 스타트업에 계시는 정규현 CTO님 혹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병원에서 의료 AI가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과 꽤 이제 비슷한 결의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또 보는 관점이 다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게 세미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네, 좀 강력한 포스터를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원자력 인공지능 융합 사례 연구 발표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일요일, 여기 지금 신청 기간이 금요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아직 이틀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신청 기간에는 이제 내가 그냥 사례 연구 발표회 진행하고 싶은 계획만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신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서 혹시 시상을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되면 상금이 꽤 큽니다.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해주셔도 이제 소소한 상금도 함께 이제 또 이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사례연구 발표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논문 3편 이상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거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조금 명확한 기준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FAQ를 링크를 저희 채널에 가시면 다 FAQ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사례연구 발표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아까 원자력 발전 분야, 비발전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각 분야 중에서 AI를 이제 적용하고 해결하고자 한 문제를 하나 저 주제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설정을 하고 기존 방법론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제시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해당 연구 주제에 AI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그 주제에 AI 기술을 적용을 한 그 논문을 한 3개 이상 최소 3개 이상 요약을 해서 발표로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SCI 논문, 한글 논문, 리뷰 논문 혹은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들 모두 리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파트, 사례 연구 파트이고 마지막 한 2페이지 정도에는 사례 연구를 통해 느낀 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내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PPT는 한 10페이지 이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금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그 조영준 교수님께서 그 프리클리니컬 MRI CT MRI 혹은 이제 CT 영상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백오동에 유니스트 빌딩 백오동에 MRI랑 CT 스캐너가 있다고 또 저기 채팅창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병원 환자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프리클리니컬 데이터를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또 저희 쪽으로 이제 조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또 재밌는 연구들을 셋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네. 지금까지 질문을 안 주셨던 것은 질문이 없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함께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셨던 조승연 교수님, 이승준 교수님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네. 이승준 교수님 혹시 뭐 아니요, 마무리 아니었습니다. 따로 마무리는 없으신가요? 예, 네. 음소거 해제해 주셔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